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이 참모대에 숨는다. 이런 말이 아주 뭐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냥 자기 탓이 자기 덕이면서 뭐 전부. 기생충 영화 그 예. 상 받았다고. 네. 다 자기 공으로 돌려가지고 홍보에 나서는데 무슨 책임질 일이 있으면 딱 입 다물고 뭐 장관이든 참모들 내보내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하고 이렇게 덮어버렸다. 근데 이 윤석열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 참모들이 또 정부 인사들이 전부 대통령 뒤에 숨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화살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최영범 홍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선 대통령실만 하더라도 예. 도대체 지금같이 이 취약하고 무기력하고 이러한 비서실 이거 처음 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그동안 뭐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경제에 관해서는 뭐 달인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타난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했다는 그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최약체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걸 사실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 뭐 교수님도 늘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 지금 총리도 경제통이에요. 경제부총리 원래 경제죠. 그 다음에 왜 근데 저 누구야 그 비서실장 가지고 왜 경제통을 하냐 이거지. 또 김대기 실장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대통령실로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나서줘야죠. 예를 들어서 채용 문제. 아니 권성동이 같은 사람이 입 가볍게 이렇게 막 얘기해서 지금 청와대 채용은 어쩌고 저쩌고 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에요. 비서실장이 자기가 책임질 일이죠. 그럼 책임지는 만큼의 사실은 해명도 해야 되고 뭐 또 이 앞으로 어떤 그런 그 앞으로 채용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대 청와대 직원들은 현재까지도 사실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개 청와대 직원들은 이 검증 2개월 정도 하고 채용을 되거든요. 예, 근데 초대 청와대 직원들은 검증 과정이 없어요. 나중에 검증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예. 출범시키면 비울 수는 없으니까 검증을 그전에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전에 선거 날이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뭐 인수위 시절에도 그 검증을 하지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 1개월 정도는 월급도 못 받아요. 왜? 검증이 끝나야 되니까. 검증 끝난 다음에 해서 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옛날에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아이고 월급 못 받는데 어떻게들 살아? 뭐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한테 초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기 맨 처음에 청와대 직원들의 검증이 사실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검증하고 딱 뽑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득도 하고 그러나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 누가 얘기해야 돼? 비서실장이 나서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비서실장이 나서서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통령한테 가고 그러니까 권성동 나서서 헛소리하고 완전히 그 문제 갖고 벌써 일주일을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참모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혹시 무슨 나섰다가 언론으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은 자기만 손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모를 하냐 그런 생각인데 뭐 김대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비서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역할로 보면은 뭐 경제수석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수석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준복이라는 정무수석이 있는지 자체를 압니까? 이 사람은 뭐 주로 윤핵관만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고 최영범 홍보수석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니 홍보수석이 나서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 화살을 맞고 있는데 본인은 싹 피해갖고 대통령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나서라고 하면 그때서 나서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이번에도 오히려 정쟁 불신만을 던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나설 때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안 할 수 있지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대언론, 또 야당, 또 집권당과의 관계,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그쪽에서 해줘야 되고, 예. 또 사실상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정무적 판단을 요하게 하는 조언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저희 최근에 이진복 수석이 한마디 한 게 이거더라고요. 장제원하고 권성동이하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진보이가 정무수석 됐다고 내정됐다고 할 때부터 정말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총리라든가 또 비서실장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려들이죠. 그러면은 이 정무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그걸 조율해야 하는데, 이진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체 비서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도어 스태핑 저는 매우 좋은 제도고,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만 잘 안착을 시키면은 아주 중요한 업적 중 하나라고, 또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듬을 부분, 어떻게 좀 방식을 개선할 부분, 그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그걸 개선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도어 스태핑 뭐 당분간 안 하겠다. 그다음에 뭐 브리핑도 그 서면으로 하겠다.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실 집중 난타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발을 의식을 했다면 그것도 조금 더 정제되게 했어야 됐고, 하지만 발표를 했다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대통령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이 거리에서 해도 되죠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림이 있는 건지 플랜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또 너네 그렇게 이게 바뀌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제발 대통령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이 단시간 내의 플랜, 중거리 플랜, 장거리 플랜, 이런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PI라고 그래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네.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다라는 거를 심어주려면 서사를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서사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도어 스태핑도 있고, 또 뭐 그 어떤 행사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쌓아져 나가는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 대통령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라는 안정감을 심어주게 되네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의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어떤 큰 청사진이랄까, 비전이 뭐냐, 장단기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박지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뭐 안산인가 서대문 거기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맨홀 뚜껑을 밟아서 넘어져가지고 또 입원해갖고 낙상했다는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 언론 인터뷰는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제가 피식한 게, 그렇게 다치셨다면 좀 입도 어느 정도는 좀 침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검찰에 입원했는데 소환해갖고 조사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말은 나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뭐 허태열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낸 분이 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던데, 그 인터뷰를 인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5개월여 만에 비서실장과 수석 4명을 그 당시에
지지율 추락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을 감안해 갖고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당신은 이제 청와대니까 청와대 교체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2%까지도 나오고 네네.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11일에서 15일까지 한 거 보면은 긍정이 33, 부정이 63.3%로 최초로 60%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대통령 그 참모들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더 5개월도 못 버티고 빨리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자기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런 비서실을 끌고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러게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예. 제가 일전에 어떤 다른 곳에서 발언을 할 때 내각이나 혹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진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9월 이후 한 10월 이후에는 상당히 또 교체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뭐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참모진도 교체가 되고 전체적으로 인사가 바뀔 것이다.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검찰 인사 하도 얘기를 해서 자 처음에 일단 검수안박법의 반작용으로서 수사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기 시작부터 바로 자신의 어떤 뭐 탕평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있고 해서 경제 쪽 사람들 그다음에 검수안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검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먼저 좀 그 뭐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기형적이라는 건 모르겠느냐 하지만 급하니까 비상시국이니까 이렇게 썼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검수안박도 다시 9월 3일 이후에 좀 안정이 되면 검찰 인사도 좀 빼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일부러 또 포지티브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아이 뭐 2개월도 안 돼서 다 이제 또 교체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 사실상 흔들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표현은 제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척점으로서 흔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교체하더라도 진만 그러니까 이 영향은 못 미치고 거 봐라 벌써부터 사람 교체하지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조장하는 박지원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도 검찰 조사나 빨리 받아야 할 사람이 입을 해가지고도 입을 안 다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착을 하도록 지금 뭐 출범한 지 2개월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에 얼마나 큰 성과를 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박빙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방선거까지 또 치렀어요. 그래서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취임 후 100일 여기에서 5년의 승부를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00일에 어떤 성과를 내고 확실한 방향 설정을 못하면은 5년 내에 흔들림에 간다는 그런 게 지금까지 통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나 뭐 우리 이 국장도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그렇게 뭐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참모들이라든가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한가하고 태평하기가 거지가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게 애가 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표정이나 어떤 행동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각만 하더라도 지금 대우조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 뭐 6천억이 손해를 났다는 거고 매일 130억씩 깨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120명 때문에 1만 몇천 명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런 때 총리가 나서가지고 관계장관 회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뭐 해야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관계장관 회의하고 그때서 호통을 치니까 부랴부랴 장관들이 둘이 대우 옥포조선소로 거제도로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저기입니다. 그 반도체 관련 이 인력을
증언하라. 내가 이미 공약도 내세웠는데 그거 왜 빨리 해결 못하느냐라고 하니까 교육부가 나서서 어저께 발표를 합니다. 뭐 증언 어떻게 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나라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막 힘들고 일면 톱으로 맨날 대우조선 얘기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장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대통령이 또 호통을 치니까 헬기 타고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모든 관료들이나 모든 내각이나 모든 참모진들이 진짜 이 비상시국이다, 절박하다. 예. 국민들은 지금 막 절박한데 자기네들은 절박함이 없는. 태평해요. 절박함이 없다. 이건 한두 사건이 아니라 벌써 2번이나 이런 일들이 겹쳤다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서 완전히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금 질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를 인사가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덕수를 왜 노무현 때 총리했던 사람을 다시 리바이벌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경제의 달인이고 지금은 안보 경제가 함께 돌아가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해서 썼는데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BA5인가요? 코로나도 또다시 엄청나게 창궐할 그런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6천. 아무런 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다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4차 접종 많이 하세요. 이런 소리 하나만 안 얘기나 총리가 하고 앉아있고 사실상 이런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가 이렇게 퍼펙트 시스템이 몰려온다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도 굉장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다른 걸 원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그 코로나 대책과 뭔가 여기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가 바꾸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절박함이 안 보여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다시 그러면 거리두기 해야 돼? 아니면 또다시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 여러 가지 걱정은 많은데 정부에서 과학 방역이다. 우리 정부는 과학 방역이다 했는데 과학 방역의 실체는 모르겠어요. 뭐 방역도 그렇지만 지금 고물가라든가 고환율 뭐 여러 문제로 국민들의 민생은 피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셔야지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버티는 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에 잘했다 해가지고 지금 잘하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지금 세수를 험프대에다 담아놓으니까 이게 다 줄줄 새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채찍질도 하고 본인이 좀 방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오직에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해갖고 스타 CEO 모델 그걸 인용해서 정말 스타 장관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뒤로 빠져도 좋고 내 빚을 가려도 좋으니까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정책도 설명하고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이야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하는 게 네. 그나마 정치적 감각이 있는 장관마저도 조용히 있었다는 게 예를 들어 원희룡 국토부 네. 장관 같은 경우 네. 지금 뭐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투를 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금융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나서는 것을 못 봤죠. 지금까지도.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것도 사실상 지금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그동안 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좀 조명을 너무 많이 받았죠, 지나치게.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정부 정책도 설명을 하고 또 비전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조정해가지고 큰 어떤 청사진을 보여야 할 사람은 총리거든요. 총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물론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뭐 총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천하니까 한덕수한테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했다면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책적 언어만 있지 정치적 언어가 없다. 국정과제 110개 중에 기억하시는 거 없죠? 하나도 없죠,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역대 초기 정부들은 무엇인가 하나는 했어요. 이를테면 네. 김영삼 대통령은 11일 만에 취임 11일 만에 유창 총장을 불러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냥 네.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하나회 척결이라는 그 그림이 나왔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하겠다라는 거를 그대로 그냥 그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었죠. 네. 그게 논쟁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문민정부라는 이름이 뭐 때문에 문민정부구나 라고 해서 이미지가 통일이 된 거예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IMF 때문에 IMF가 당선자도 이 정책적인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전임 정부의 경제 강요셋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김대중 정부의 셋에서 7인 회의를 해갖고 IMF의 위기를 넘기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절박하게 그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딱 취임 벌써 2개월입니다. 뭔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야? 뭘 할 수 있어? 이건 믿고 맡겨도 돼. 라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했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보이질 않는 것이죠.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랬고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우 조선 고공농성 이 농성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노동개혁의 아주 시금석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노총에 다시 멱살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라든가 또 노동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큰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발언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 실세 2명이라는 권성동하고 장제원이는 연일 실세 노름이라 할까요? 네. 힘자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진짜 받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말끝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요. 어떤 정권도 사실 대통령 말고 전체적으로 중심 있는 인물이 하나는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인물로서 그게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이 사람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 2인자는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좀 중심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이 국정 운영을 막 철학을 다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앵커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없다. 그 앵커가 예를 들어서 뭐 장제원 권성동 싸우면 조용히 해. 뭐 한마디 딱 하고 정리를 좀 해주고 뭐 이 청와대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거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나서주고 이렇게 전체를 좀 정리해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뭐 그게 저쪽 노무현 때는 이해찬이 있었고요. 아니 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박지원 뭐 저는 많이 요즘 비판도 합니다만 딱 자기가 내각을 장악하고 자기가 나섰잖아요. 잘 끌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기춘. 김기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재호라는 사람이 그래서 중심축이 돼가지고 이게 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대통령 뒤에만 숨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재인이 알바케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다 그 사람들이 장관직들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보고를 받아야 말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